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GMPT 스튜디오라고 하고 있는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년분들일수록 근육 감소에 대한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한다면 노화라고 하는 것이 좀 찾아오게 됩니다. 그 노화라고 하는 것은 피부의 탄력뿐만 아니라 근육에 대한 감소로까지 좀 이어지게 되는데 보통은 30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이제 40대 때부터도 매년 1%씩의 감소를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60세 이상이 되면 그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나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관절에 대한 영향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근육이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근육이 해야 되는 일을 관절이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의 하중 자체를 관절이 받아내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관절에 관련된 그런 질환이라든지 골다공증과 같은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병하게 되는 것이죠. 골다공증 예방에 걷기 운동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걷기라고 하는 유산소 운동은 좋은 운동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걷는 것만으로도 저희의 건강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볼 수는 있으니까요. 다만 근력적인 부분은 좀 다릅니다. 저희가 골다공증에 걸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뼈에는 골밀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골밀도가 촘촘해야지 건강한 뼈고요. 그 골밀도 자체에 구멍이 송송 뚫리게 되는 것을 저희가 그게 심해지면 골다공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 뼈 자체가 튼튼해지게 만드는 데에는 부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걷기만으로는 그 부하를 만들어내는 게 좀 어려운 것이죠. 부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뼈 자체에 있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저희의 체중을 견디는 것도 이제 부하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거는 하중 정도인 것이고요. 저희가 이 근육 자체를 결국에는 걷기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근육이 완전히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움직임을 통해서만 이 근육이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걷기만으로는 그만큼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아무래도 이제 걷기로 진행이 되어지는 그 하중으로는 근력을 키워내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예, 아무래도 운동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중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좀 고려를 한다면 결국에는 이 관절이 약화가 되어져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운동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그 전에는 운동을 잘 못하셨을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운동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처음에 진행을 하실 때에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스쿼트로 예를 들자면 이 스쿼트라고 하는 동작은 근력을 키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다만 젊은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스쿼트를 하게 되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릎에 통증을 느끼시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스쿼트를 하면 무릎이 아프구나 라는 잘못된 생각을 좀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쿼트의 강도를 낮추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스쿼트는 깊게 앉을수록 강도가 높아지고요. 낮게 앉을수록 강도 자체가 아무래도 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의자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스쿼트 동작의 강도를 좀 낮춰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의자를 두시고 높이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가 높아질수록 강도는 좀 약해지는 것이고요. 높이가 낮아질수록 강도가 좀 강해지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의자를 등지고 서주시고요. 의자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앞에 쓰신 상태로 다리의 넓이는 어깨 넓이만큼만 벌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앞쪽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손을 뻗게 되면 자연스럽게 척추가 세워지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 이 손이 좀 아프시더라도 들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손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의자에 엉덩이를 살짝 댔다가 그대로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등을 붙이게 되면 운동의 강도를 조금 더 약하게 가져가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이 동작을 시행했을 때 무릎에 대한 통증이 좀 느껴진다면 높이를 높이시거나 아니면 등받이에 완전히 기대는 형식으로 해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무릎에 통증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이 상체의 각도 자체를 뒤로 눕히지 마시고 엉덩이만 댔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운동의 효과는 훨씬 더 높습니다. 이 무릎 자체의 건강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저희가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허벅지 앞쪽만을 좀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무릎 자체의 안정성을 도와주는 근육은요,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뒤쪽 근육의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햄스트링 위쪽에는 이제 엉덩이 근육이라고 하는 대근육이 또 존재를 하거든요. 저희가 엉덩이 근육과 햄스트링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동작 또한 도움이 많이 되죠. 그 중에서는 이제 ong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인 힙 브릿지라고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매트나 바닥에서 좀 진행을 해보시면 되고요. 네, 그 동작을 통해서 엉덩이라든지 허벅지 뒤쪽을 손쉽게 강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무릎뿐만이 아니라 이 허리 주변부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허리 주변부가 좀 안 좋으신 분들도 허리에 부담 없이 엉덩이하고 허벅지 뒤쪽을 키워볼 수 있는 동작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혈당이라든지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좀 좋아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하는 도중에 이 혈관 자체가 일시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럼 그 확장이 된 혈관으로 인해서 혈액에 대한 운반이 잘 이루어지게 되겠죠.
좀 빨라지기도 할 것이고요. 그럼 이는 곧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혈관 자체가 확장이 되어진 상태에서 혈액이 잘 운반이 되어지니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됨으로써 이제 혈압에 대한 조절 능력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혈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근력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포도당이라고 하는 부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혈당에 대한 조절 능력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께서 이 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특정한 공간, 그 다음에 내가 이 시간 자체를 충분히 할애해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건강을 위한 근력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제약도 필요하지 않고요. 저희가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1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5분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하냐? 단순한데요. 저희가 이 의자를 대고 스쿼트를 진행을 할 때에는 한 번 하실 때마다 15회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하셔서 그거를 이제 3번 정도만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3번을 반복하시는 동안 5분 정도면 끝나실 겁니다. 물론 쉬는 시간을 조금 짧게 가져가 주시는 게 좋겠죠. 30초에서 1분 정도로만 쉬는 시간을 설정하셔서 3번의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힙 브리지도 마찬가지로 한 번 하실 때 15회 정도로 설정하셔서 3번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일단 스쿼트 동작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손을 반드시 앞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손을 그대로 유지하신 채로 천천히 엉덩이를 의자에 댔다가 그대로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 다시 엉덩이를 댔다가 그대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둘, 셋, 넷. 근력 운동을 진행할 때 이 속도에 대한 부분은 목적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몸을 쓰는 스포츠 업종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축구나 럭비와 같은 가격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순간적인 순발력을 위해서 속도를 빨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근육 자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빨라지게 될수록 근육이 아닌 관절을 사용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근육이 늘어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고요, 수축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이런 사유로는 근육 자체가 늘어날 때는 속도를 천천히 갔다가 올라오는 순간에는 조금은 빠르게 올라오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저희가 운동을 진행할 때 중년층 이상의 분들은 앉으실 때도 일어날 때도 속도를 조금 천천히 가져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해야 관절의 부담을 좀 줄이고 저희가 실제로 강화하고 싶은 그 근육을 한번 써볼 수가 있는 것이죠. 권장드리는 쉬는 시간은요 30초입니다. 근데 이 15개가 쉬우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좀 어려우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진행을 해보시게 되시면 15회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쉬운 숫자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개인 차에 의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싶으면 개수를 좀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럼 10개 정도까지 좀 낮춰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10개 밑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싶으시면 애초에 높이를 좀 높이셔서 강도를 좀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 똑같이 손 앞쪽으로 뻗어주시고 천천히 엉덩이 터치했다가 그대로 일어나 줍니다. 다시 천천히 엉덩이를 터치해 주시고요. 그대로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매트나 바닥에 누우신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누우시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다리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다리 자체를 엉덩이 근처로 끌어당겨 주시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무릎의 각도를 90도를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넓이 또한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 주시고요. 벌려 주신 상태에서 편안하게 누워 줍니다. 이때 양쪽 손은 그냥 엉덩이 옆으로 놓아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엉덩이를 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무릎하고 머리가 일직선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들어 주셨다면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엉덩이를 끌어올리면서 하나, 다시 엉덩이를 올려주면서 둘, 다시 엉덩이를 올려주면서 셋, 5개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시 넷, 엉덩이를 끌어올리면서 5,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햄스트링보다도 엉덩이 쪽에 조금 더 좋은 자극이 찾아오면 잘하고 계신 건데요. 저희가 힙브리지 동작을 진행을 할 때에는 사실 햄스트링에는 자극이 잘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엉덩이에 있는 근육의 신경계가 많이 낮아져 있으신 분들은 엉덩이에 대한 자극을 못 느끼게 되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힙브리지를 진행할 때 엉덩이에 대한 자극이 안 오시는 분들은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겁니다. 만져서 이 엉덩이가 지금 딱딱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딱딱하지 않다면 힘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럼 저희가 엉덩이에 힘이 안 들어왔는데 이 동작이 진행이 됐다는 건 허리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이 엉덩이를 만져보면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왔구나 하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가 자극까지 느끼면 좋겠으나 실제로 신경계가 많이 낮아져 있으신 분들은 자극이 잘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손으로 딱딱한지 만져주시고
딱딱하다면 그대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서 딱딱한지 체크하고 다시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저희가 허리를 좀 보호하면서 엉덩이하고 햄스트링을 좀 손쉽게 키워낼 수가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15회가 어려우신 분들은 개수를 좀 낮춰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10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하려면 땅콩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땅콩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땅콩과 건어물을 안주로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맛있는 땅콩이 건강에 좋은 효능들이 많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땅콩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음식인데요. 하지만 땅콩의 그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아는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땅콩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땅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키가 작은 친구를 땅콩 같다고 놀리지 않으셨나요? 작은 땅콩 한 알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식이섬유는 물론 비타민 E, B군, 칼륨, 마그네슘, 철분, 폴리페놀, 폴라보노이드, 레스베라트롤 등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고소한 땅콩의 놀라운 효능 7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첫 번째는 심혈관 질환 개선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땅콩을 추천 음식으로 소개한 것 알고 계신가요? 땅콩의 크기는 작지만 땅콩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특히 땅콩에 함유된 모노불포화 지방산과 다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땅콩에 함유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아져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이죠. 또한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관을 보호하며 혈액순환과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땅콩은 마그네슘, 칼륨, 식이섬유와 같은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땅콩에는 레시틴과 비타민 E가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땅콩은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중년과 노년층에게 매우 유익한 음식이라는 것 아시나요? 땅콩이 함유된 비타민 E, 폴리페놀, 특히 레스베라트롤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은 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이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해준답니다. 또한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어 뇌 기능을 개선하고 치매와 같은 뇌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불포화 지방산은 뇌세포의 구성 성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뇌신경 전도 속도를 높여 기억력과 합승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직 놀라기는 이른데요. 땅콩의 효능 세 번째는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땅콩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데요. 그래서 과식을 예방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냥 땅콩도 좋지만 땅콩을 갈아 만든 땅콩 버터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백질과 지방산이 풍부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건강한 체중 관리를 돕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은 과유불급, 작지만 영양이 풍부한 땅콩은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하루에 10알에서 20알 정도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당뇨 관리 효능입니다. 땅콩이 당뇨에 효능이 있다니 신기하죠?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혈당 수치가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좋은 간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땅콩에 포함된 섬유질과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땅콩에 포함된 식이섬유 또한 혈당의 흡수를 늦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콩의 마그네슘과 비타민 B9는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해 땅콩은 당뇨병 예방 및 혈당 관리에 탁월한 식품으로 평가되고 있죠. 땅콩의 효능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땅콩의 효능 5번째는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항산화 물질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 세포를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 성분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며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땅콩은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좋은 식품이죠. 그리고 땅콩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올레산과 리놀렌산은 피부의 수분 유지를 도와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며 염증을 줄여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콩에는 아연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땅콩에 함유되어 있는 아연은 상처 치유를 돕고 여드름과 같은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 데 놀라운 효능도 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6번째는 소화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땅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 시스템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식이섬유는 장의 움직임을 촉진시켜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줘서 장 건강에 매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땅콩에 포함된 불용성 섬유는 특히 장을 자극해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섬유는 장에서 물을 흡수하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땅콩의 놀라운 효능 7번째는 좋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섭취에 좋은 공급원입니다. 땅콩은 고기나 다른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고 채식주의자나 비건이 단백질을 섭취할 때 아주 유용한 대체 식품이 될 수 있는데요. 100g의 땅콩은 약 25에서 3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좋은 단백질 공급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닭가슴살의 단백질 함량이 100g당 30에서 35g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단백질 함량은 닭가슴살에 비해 살짝 낮지만 대신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과 다른 다양한 영양소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충분히 좋은 식품이랍니다. 이렇게 건강에 놀라운 효능이 있는 땅콩, 아무렇게나 드시면 땅콩의 효능을 100% 섭취할 수 없다는 것 아시나요? 보통 땅콩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구워서? 볶아서? 삶아서? 모두들 좋아하는 방법이 다르실 텐데요. 생땅콩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과연 땅콩을 가공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생땅콩에는 독성이 있을 수 있는 물질인 아플라톡신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는데요. 볶거나 구운 땅콩은 아플라톡신을 제거할 수 있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땅콩을 삶아서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는 것 알려드릴게요. 땅콩을 삶았을 때 더욱 건강에 좋은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삶은 땅콩은 볶은 땅콩에 비해 항산화 성분이 더 많습니다. 볶을 때 일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될 수 있고 또한 땅콩의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땅콩을 볶은 뒤 버리는 껍질은 이런 몸에 유익한 성분들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삶은 땅콩은 과일산이 더 적고 식이섬유도 풍부한데 이로 인해 소화가 더 용이합니다. 세 번째,
삶은 땅콩은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덜 생성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고온에서 볶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삶은 과정에서는 이 유해 물질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해 삶아 드셔야 한다는 것 아셨죠? 하지만 땅콩을 섭취하시기 번거롭거나 조금 더 쉽게 섭취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땅콩 버터를 드시면 됩니다. 땅콩 버터는 땅콩에 버터를 넣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그것은 아니고 땅콩을 계속해서 갈게 되면 크림과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마치 버터처럼 부드러워 땅콩 버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땅콩 버터는 땅콩의 영양소를 그대로 담고 있어 섭취할 때 매우 편리한데요. 다만 가공된 버터에는 설탕이나 염분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땅콩 버터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땅콩 버터는 샐러드 드레싱에 넣거나 통밀빵에 발라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땅콩, 이렇게 좋은 땅콩도 섭취하실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땅콩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들 알려드릴게요. 땅콩 섭취 시 유의할 점 첫 번째는 알레르기입니다. 땅콩 알레르기 있는 분은 절대 땅콩을 드시면 안 되는데요. 땅콩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는 걸 인지하시는 분이라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땅콩 알레르기는 가벼우면 목, 혀의 가려움이나 발진 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만약 알레르기 증상의 정도가 심하다면 호흡곤란, 혈압저하, 아나필락시스 등 매우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즉시 땅콩 섭취를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땅콩이 들어간 음식이 아니어도 전에 같은 조리기구를 사용해서 만든 요리도 땅콩의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꼭 땅콩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서 조리가 된 건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땅콩을 섭취할 때 유의사항 두 번째는 과다 섭취입니다. 고소한 땅콩은 손으로 집어먹기도 쉬워서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하나, 둘 계속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먹다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땅콩은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인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10알에서 20알 정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땅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염분과 설탕이 추가된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땅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 버터나 땅콩 과자까지 좋은 것은 아닌데요. 땅콩의 겉면 위에 염분이나 설탕이 많이 포함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자주 섭취하면 혈압 상승이나 당뇨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땅콩 버터를 섭취할 때도 뒤에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맛으로 먹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건강을 위해서 땅콩 버터를 섭취하시는 것이라면 100% 땅콩으로만 만들어진 제품인지 살펴보시고 구매해야 합니다. 땅콩 섭취 시 유의할 점 네 번째는 보관이 잘 된 땅콩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콩이 건조된 식품이라고 생각해서 실온에 대충 보관해 놓진 않으셨나요? 땅콩은 고지방 식품으로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패가 될 수 있는데요. 산패된 지방산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땅콩이 보관 상태가 부적절해지면 곰팡이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강력한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간에 손상을 주거나 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죠. 따라서 땅콩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곰팡이가 발생한 땅콩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들어갈 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최근 10년간 소비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일이기도 한데요. 특히 50대 이상에서 급속도로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섭취량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블루베리가 먹기에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냉동 블루베리의 판매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씻지 않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누구는 그냥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씻어서 먹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과 블루베리의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블루베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냉동 블루베리 씻어야 되느냐 그냥 먹어도 되느냐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입니다. 먼저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셨다면 식품의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 유형에 과체 가공품이라고 적혀 있다면 씻어서 냉동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식품 유형에 농산물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이것은 씻지 않고 냉동되어 유통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식품의 유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는데요. 이런 제품도 씻어서 드시는 게 좋겠죠? 2022년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냉동과일, 블루베리, 망고, 딸기 등의 제품을 선정하여 안정성 평가를 했는데요. 과체 가공품 같은 세척과일 제품에서 미생물, 잔류농약, 곰팡이, 독소 등의 검사에서 규격 기준에는 적합하긴 했지만 미생물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냉동 블루베리 제품도 이미 씻어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블루베리를 씻는 방법은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씻어주면 되는데요. 깨끗이 씻는다고 블루베리를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서도 오래 씻으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잔류 농약 또한 수용성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씻어도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 블루베리는 특별히 생과일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높아집니다. 시드니의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의 연구진이 블루베리를 건조, 냉장,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블루베리 1g당 생과일일 때 7.2g이었는데 냉장 보관하여 2주가 지났을 때 5.7mg으로 줄었고 건조했을 때는 4.3mg으로 더욱 줄었습니다. 그런데 냉동 한 달 후에는 8.1mg으로 생과일 때보다 늘어났고 냉동 3달이 지나자 7.9mg으로 소폭 줄었지만 역시 생과일 때보다는 많은 함량이 확인되었습니다. 실험 결과만으로만 보면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많은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추가로 눈 건강이나 심혈관 질환, 당뇨 등에 도움이 많이 되는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개런티된 영양제도 많이 나와 있으니 꼭 블루베리, 빌베리와 같은 영양제를 드시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된 안토시아닌 함량이 최소 50mg 들어있는 제품을 드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다른 채소나 과일은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의 함량이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에 따라 보존력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데요. 딸기의 한 종류인 라즈베리는 폴리페놀이 핵심 영양소인데요. 생과일 때보다 냉동일 때 킬로그램당 폴리페놀의 함량이 100mg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근의 경우에는 핵심 영양소가 베타카로틴인데요. 냉동 보관했을 때 3개월이 지나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냉동 채소, 냉동 과일은 핵심 영양 성분에 따라 함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셔서 보관할 때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판매되는 냉동 블루베리는 대량으로 포장되어 있는데요. 한 번에 드실 수 없는 양이죠.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해서 드시게 되면 녹으면서 안토시아닌까지 함께 녹아 나오기 때문에 냉동실에서 꺼내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해동이 되었다면 다시 냉동하시면 안 됩니다. 해동이 되면서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되며 그 상태로 냉동을 하면 미생물까지 함께 냉동이 되고 그것을 드시게 되면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블루베리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베리의 핵심 영양소인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식물에 많이 함유된 청자색을 띠는 성분인데요. 블루베리의 색깔이 짙은 보라색을 띠는 것이 바로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의 과일별 함량에서는 빌베리, 블루베리가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좋은 빌베리, 블루베리일수록 드셨을 때 입안에 보랏빛으로 착색이 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공색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0분 정도 지나면 자연히 없어지니 시중 빌베리, 블루베리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드셨을 때 착색이 되더라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토시아닌의 가장 큰 효능은 눈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로놉신의 제합성을 촉진하여 시력을 보호하고 백내장, 안구 건조증, 망막염 등의 눈 질환을 예방합니다. 눈의 피로와 노화를 방지하며 초기 근시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 주는데 뇌세포의 노화까지 예방을 합니다. 폴리페놀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뇌의 기능도 향상시키며 뇌의 해마를 자극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테로스틸벤 성분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기억력,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안토시아닌은 피부 미용에도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피부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제거하고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주름을 예방하고 피부톤을 밝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장내의 노폐물을 흡착하고 배출시켜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도 많이 줄어들게 되어 탈모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데요. 블루베리는 탈모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튼튼한 모발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낭세포를 자극해주고 두피세포의 노화를 예방하여 탈모를 예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블루베리에 함유된 비타민C는 머리카락 조직 형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모발을 강화하고 두피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머리카락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머리카락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어 탈모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당뇨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데요. 블루베리는 혈당 수치를 낮추어주고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신진대사의 과정을 촉진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미국의 당뇨병 협회는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며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하루에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이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뿐만 아니라 칼륨, 비타민 B6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 성분들은 체내 콜레스테롤과 혈액의 지방을 감소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심장마비나 협심증을 일으키는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호모시스테인이 체내에 과하게 축적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생성하여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블루베리의 풍부한 엽산과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의 축적을 방지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많이 드시는데 블루베리 잎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블루베리 잎이 열매의 항산화 효능보다 뛰어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블루베리 잎은 열매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또한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의 함량도 높아 열매보다 항산화 효과가 20에서 3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러한 블루베리 잎은 차로 우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물 1리터에 잎 4g을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에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블루베리가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면 블루베리 잎차는 구수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우유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보통 냉동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많이 드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블루베리의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국제의학 바이오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 단백질의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칼레이드화 되는데요. 이것은 둘이 결합하여 덩어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된 물질은 불용성 침전물로서 체내에서 녹거나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내에 머물며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시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 위장에 염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위장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하여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살리살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시면 입술이 붓거나 간지러운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과 설사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블루베리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에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이미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잉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서 블루베리가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잉 섭취할 경우에 저혈당 증세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각자 자신의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팥을 이렇게 드시면 당뇨 사라지고 뱃살 쏙 빠져요. 여러분, 겨울에 동지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먹나요? 바로 팥죽이죠. 또 겨울 간식으로 이 팥이 들어간 붕어빵, 호빵 같은 간식도 자주 먹는데요. 이 팥과 함께 먹으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식품들도 있고 또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팥의 효능 8가지와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음식은 시루떡이 있고요. 겨울에 간식으로 많이 먹는 붕어빵, 또 제과점에서 사 먹는 빵들에도 팥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름엔 팥빙수도 많이 먹고요. 겨울엔 팥죽도 종종 먹게 됩니다. 자, 이런 팥 요리를 집에서 해먹는 경우도 많은데 팥을 집에서 직접 삶을 때 혹시 소다를 넣고 삶는 분들 많으시지 않나요? 팥을 삶을 때 소다를 넣게 되면 팥의 색상이 더욱 선명해지고 팥을 더욱 부드럽게 해주어 팥을 삶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소다를 사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소다를 넣고 팥을 삶게 되면 팥의 영양소가 파괴돼서 팥에 좋은 성분을 먹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팥 요리를 하는 게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팥을 삶을 때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해서 이물질을 제거 주시고요. 물에 담가 약 4시간 정도 불려주십니다. 그렇게 불린 팥을 물에 넣어 삶아주면 붉은색의 팥 삶은 물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 팥을 삶은 물이 건강에 정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간혹 팥 삶은 첫물에는 팥에 독소가 있어서 버려야 한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팥 삶은 천물에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마시고 따로 담가 두었다가 하루에 한두 잔씩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팥의 구체적인 효능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팥물은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줘서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을 예방하며 심장 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이 팥물로 세안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팥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좋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비누가 없던 시절에 피부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당뇨병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는 것이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무려 평균 19.5%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당뇨가 있거나 당뇨 예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팥을 꾸준히 드셔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팥의 효능은 몸의 부종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TV에서 연예인들이 이 팥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한의학 책 중에 본초 강목에 보면 팥을 오랫동안 먹으면 여위고 마르기 때문에 살찐 사람이 먹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처방을 할 때도 팥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팥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입니다.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바나나에 약 4배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이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당뇨 환자들의 신장 부담을 줄여주고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고요. 또한 이뇨작용이 있어서 이를 통해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살이라고 부르는 잘 부으면서 살이 찌는 분들은 다이어트에 이 팥을 이용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실험주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람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팥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팥의 효능은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팥에는 사포닌뿐 아니라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사과에 비해서 약 10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팥을 섭취하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히 하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요. 또한 이 식이섬유는 장에 있는 유익균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의 증식에도 직접적으로 효과를 줍니다. 이를 통해서 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좋게 바꿔줄 수가 있고 이것은 몸의 면역력 향상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할 때도 팥을 함께 드셔보면 그 효과가 커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팥의 효능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이 점점 없어져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팥과 함께 천연 탈모약이라 불리는 수수를 함께 드신다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팥과 수수에 들어있는 비오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비오틴은 모발의 모공에서 자라는 단계부터 필요하고 손상된 머릿결이 재생되는 데까지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오틴이 몸속에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많이 빠지게 되고 또한 두피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탈모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팥에는 이 비오틴뿐 아니라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수수
수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고요. 또한 팥과 수수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들이 머릿결을 상하게 하는 자유 라디칼 성분을 중화해 주어 머리카락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팥의 효능은 우리나라 사람에 꼭 필요한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팥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의 역할 때문인데요.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하여 우리 몸을 충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의 합성에 관여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팥을 잘 섭취하면 뇌를 건강하게 해주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수수가 나왔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호박입니다. 호박은 기본적으로 여러 영양 성분이 풍부하지만 호박에는 비타민 B가 없어서 호박과 팥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고요. 또한 호박에도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팥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팥처럼 호박에도 이뇨작용이 있는데요. 팥과 호박의 이뇨작용은 과정이 약간 다릅니다. 팥은 몸속의 부종, 노폐물과 독소를 빨아들여서 배출하는 이뇨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호박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이뇨작용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장에 과다하게 축적되는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팥의 효능은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빈혈 증상이 나타나죠. 빈혈로 인해 어지러움, 두통, 체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팥에는 앞에서 얘기한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비오틴뿐만 아니라 바로 칼슘과 철분 또한 풍부합니다. 팥에 함유된 철분의 함량이 우유의 약 100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팥을 드시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빈혈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팥의 효능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로 오는 증상들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또 팥에는 마그네슘의 함량도 높은데요. 마그네슘 또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팥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을 통해서 스트레스로부터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팥에는 복합 탄수화물도 풍부한데요.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되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일정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팥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과하게 많이 드시면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찹쌀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팥죽을 끓일 때 찹쌀을 넣어 함께 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쫄깃쫄깃한 찹쌀로 경단, 새알을 만들어 넣어 먹는 경우도 있죠.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찹쌀과 팥을 함께 드시면 팥 때문에 몸 안에 수분이 과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찹쌀이 막아줘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의사항은 팥의 찬 성질인데요. 그래서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팥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 복부팽만, 복부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조금씩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런 점이 불편한 경우에는 생강과 함께 드시면 그 불편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팥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줘서 장에 무리를 덜 주게 되고요. 그리고 팥에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생강에도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몸속의 발암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함께 드시면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생강을 쪄서 말려서 드시면 이런 효과가 약 10배 정도 증가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